네, 안녕하세요. 필가수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종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선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꼽은 주요 문항, 5개의 문항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해설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총 24개의 객관식 문항과 그 다음에 4개의 서답형 문항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출제 단원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 그 다음에 난이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난이도는 이제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어려운 문항, 조금 쉬운 문항, 이렇게 하, 중, 상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덕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의 오답률을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현장에서 좀 어려웠을 법한, 그 다음에 좀 고난이도의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5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인데요. 네, 먼저는 비문학 지문에서 하나, 그 다음에 꿈틀에서 현대시 2작품과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출제됐었죠. 그 지문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현대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꿈틀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꿈틀이죠. 고전시가에 해당되는 도산시비곡과 어부사시가 가나로 함께 엮여서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문항이 하나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법 이렇게 해서 5개의 문항을 선생님이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중간고사 때 하고 기말고사 때의 출제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꿈틀은 거의 비슷하죠. 네, 꿈틀의 출제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는 가장 많은 출제율을 자랑하는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덕고등학교에서 국어 1등급 고득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꿈틀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요번에 착한 기출에서 비문학 지문이죠. 그러니까 착한 기출은 이제 우리 5개년 모의고사 지문을 이렇게 매번의 시험마다 범위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착한 기출에서 비문학이 중간고사 때는 한 지문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2지문이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출제율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선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다른 일반고에서는 교과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고여서 학생들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만 출제를 해버리면 너무 쉽다는 거죠. 교과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시험 범위로 애초에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정된 시험 범위 내에서조차도 많은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적은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네, 교과서는 딱 한 지문, 그 현대소설 본봄이었죠. 그 지문만 출제로 이어졌고 그 외에는 전혀 시험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이사항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외부 지문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선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은 항상 나오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근데 희한하게 2025학년도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우리 고1 친구들이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 연도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출제할 때에는 첫 시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첫 번째 시험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간의 어떤 공통된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 영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과목이 2024년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도 중간고사에서 외부 지문이 한 지문도 등장하지 않았던 굉장히 특이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기말고사에서부터 다시 외부 지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현대시였는데요. 꿈틀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2개의 현대시와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어, 작품이 가나다 3가지로 엮여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가지문이 백석시였고 그 다음에 나지문이 뭐였죠? 여기죠. 가지문이 이제 정희성의 정은강의 삽을 싣고였고 나지문이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였는데 이 두 작품과 크게 유사하지 않은 그러니까 표현 기법 면에서도 유사하지 않고 별로 그 다음에 주제의식 면에서도 별로 유사하지 않은 작품이 외부 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뭐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좀 근본적인 문학 실력. 그러니까 다하고 나의 작품하고 유사성이 많아. 연관성이 높아. 그래서 조금 외부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법하다며 예상되는 어떤 지문들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지문, 예상하지 못했던 지문들을 이렇게 시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너 과연 정말 처음 보는 작품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너의 오로지 국어 능력으로 이 지문을 독해해낼 수 있겠니? 뚫어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부분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고사 때에는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기말고사에서부터 외부 지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경향성은 앞으로 2학기 때에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네, 역시 교과서는 평이했습니다. 그러나 부교재가 어려웠죠. 필러 문항은 모두 꿈틀과 문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는 시험 범위 그러니까 출제 양 자체도 줄어들었지만 고난이도 문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시험 범위도 적고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도 어렵지 않게 출제하는 경향성이 중간고사 때하고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덕고에서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 꿈틀과 착한 기출과 그 다음에 문법 부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세세한 개념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아주 깊이 있는 수준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개념 암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우 특이한 또 지점이죠. 서술형 문항이 등장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우리 서답형 문항이라고 하죠. 그냥 주관식입니다. 단어 정도 하나, 키워드 정도 하나만 적으면은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서술형 문항들이 냈다면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말 그대로 서술형입니다. 문장을 쓰셔야 되고요.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 세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 내에서 어떤 문법적인 표현이 어긋나는 그러니까 비문이죠.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리게 되면 다 감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만 적으면 되지만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문장을 구성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문에 대한 그러니까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문을 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 네, 주요 서술형 템플릿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서술형 선운술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번 이제 개정된 입시 교육에서 되게 또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서술형 혹은 논술형 이런 것들은 비단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평가에서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푸는 그냥 OX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문장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러한 작문 능력까지도 이제는 평가의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 부족 이슈. 역시 중간고사 때하고 동일하게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 훈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보기가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선지도 너무 길고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조차도요. 우리가 분명히 꿈틀에서 배운 소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꿈틀에 나와 있는 대목 이외의 대목을 포함시켜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현대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는 건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작품들의 전문을 읽는 거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장면들, 시험에 나올 법한 장면들 이런 것들은 미리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는 이 부분이 별도로 추가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역시 그 장면이 시험에 그대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런 훈련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개념을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문장, 그러니까 교과서나 어디 문제집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예문, 그 예문에도 너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그 배경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문장 구성 능력 필요하죠. 서술형 때문에 한 문장, 두 문장 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아, 내가 답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 답을 포함하는 문장을 작성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시간 부족 이슈, 선덕고의 정말 전형적인 항상 매번 반복되어 오는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들을 제대로 뚫어내지 못할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주유문항 해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꼽은 킬러문항 5개. 근데 사실은 킬러문항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사실 이미 끝난 시험이잖아요. 킬러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뭐 내년의 시험 범위와 올해의 시험 범위도 달라질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요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꼽은 킬러문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가져가야 할 만한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문항들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맞았어? 이 문제 풀어서 맞았어? 그럼 넘어가. 틀렸어? 그럼 오답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문항이 출제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의 공부 방향과 전략이 이런 방향으로 설정돼야 옳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시금석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기준 지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골라본 거거든요. 첫 번째는 서답형 1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착한 기출에 해당되는 비문학 지문이 2지문이나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로 그 2지문 중에서도 서술형 문항이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주 많은 인원들이 이 멘탈 이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우선 멘탈이 날아갔다. 비문학이 우선 2지문이 나오다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문학에서 서술형 문항이 나오다니, 오마이갓. 아이들의 멘탈이 조금 흔들릴 만한 요소였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항상 뒤통수를 치는 방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게 1년, 2년, 3년 맨날 똑같아. 맨날 반복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방향으로만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덕고 내신도 그렇고요. 이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문학이 어려웠다. 어쩔 땐 비문학이 어려웠다. 어쩔 때는 지문이 어려웠다. 어쩔 때는 지문은 쉬운데 선지가 어려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시험 현장에서는 등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좀 카테고라이징. 그 다음에 그러한 변수들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 순서와 방식을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나름의 대처 방식까지. 이러한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한 훈련들이 좀 평소에 돼 있으면 이 시험 현장에서 멘탈이 흔들리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아,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아이들의 단순히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시험을 장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세 개의 문장을 각각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정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쉬워지는 포인트기도 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까다로워지는 포인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문장을 어떻게 전개해야 돼?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구성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지표로서 지침으로서 제공해줬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까다로운 요구 조건들을 다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서술되지 않으면 다 감점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해한 텍스트를 가지고 내가 나의 문장으로 재구성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서답형 2번 문항입니다. 보기에는 이제 대위법이라고 하는 문학의 표현 기법 중에 하나죠. 대위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대위법이 사용되어 있는 두 가지 표현을 시나에서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하는 서술형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삶의 고통과 아름다움을 병치하고 있는 한 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통을 나타내는 거 하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 하나. 근데 고통은 마이너스고 아름다움은 플러스야. 그래서 이 단어 하나, 이 단어 하나 한 쌍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장에 꼭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가난하고와 외롭고와
대위되는 시어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성 방법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시험 현장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문장들을 날려 읽을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한 쌍인지 하나인지, 그리고 한 쌍이긴 한 쌍인데 어떤 한 쌍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다 감점되고 다 틀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이 문항에서 아주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작성 방법을 매우 까다롭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쌍의 시어긴 한 쌍의 시어인데 고통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한 쌍의 시어 찾아봐. 그 다음에 하나의 시어긴 하나의 시어인데 가난하고 외롭고라고 하는 대목과 대위되는 시어 하나를 찾아봐. 라고 하는 좀 복합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수나 뭔가 하나를 빼먹고 쓴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유도하고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대위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선덕부 수업 시간에서 그렇게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물론 대위법이라고 하는 게 꽤나 중요한 표현 기법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역설법이나 서리법 같이 혹은 뭐 직유법 같이 아주 평소에 익숙하게 공부하는 표현 방식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보기를 통해 대위법이 무엇인지 설명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 대위법의 개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출제상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되게 정합적인 문제 구성이죠.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위가 뭐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좀 부담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고력과 문해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과목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단순히 내신 공부법이죠. 얘들아 여기 문장에 밑줄 쳐. 이거 서리법이야. 외워. 이거 서리법이다. 이런 식의 공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험 유형이 바로 선덕부의 시험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좀 평소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13번 문항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 5번 선지가 굉장히 특이한 선지였는데요. 왜냐하면 꿈틀에 등장하지 않았었던 대목입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소설이 꿈틀에 있긴 했지만 꿈틀에 나와 있는 대목이 아니라 다른 장면, 다른 대목을 쏙 시험 안에 껴버린 거죠.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다루고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플러스 알파를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틀에 있는 대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100점 맞겠지, 1등급 나오겠지가 아니라 항상 학생들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 어쩔 수 없는 마음, 이런 것도 우리 읽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꿈틀에는 포함되지 않았어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주요 대목들이 담겨 있는 정보들이구나. 그런 대목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장면에 대해서는 미리 학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겠나.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만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황만근은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달리, 다른 여타의 마을 사람들과 달리 문제 상황 자체가 없어요. 빚이 없습니다. 근데 황만근에게는 빚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아주 짧게 스치듯이 서술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별로 주요하지 않은 정보로 그냥 날려 읽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장이었을 텐데 과연 그것들을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범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학생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읽고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법한 그런 문제였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18번 문항입니다. 이제 요 니은이었죠. 니은이 바로 사시가흥이라고 하는 시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시가흥 이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사계절 이거는 외웠을 확률이 높아요. 사시가흥은 사계절 동안 느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느끼는 자연에서의 흥이야. 자연에서의 흥취야.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연결하게 될 확률이 높냐면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변화하는 계절 맞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시가흥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계절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거라고 이을 수는 없습니다. 걔하고 걔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치밀한 독해력, 그 다음에 엄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맞다 쳐요.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을 묘사했다 쳐요. 그랬을 때 사시가응이라고 하는 애가 과연 자연의 순환 원리를 드러내기 위한 시어였냐, 이런 것들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의 순환 원리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시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연의 순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 순환 원리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는 굉장히 국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반복돼서 출제되는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냥 느낌으로 기억하고 감으로 기억할 게 아니라 순환 원리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뭘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느낌적으로 봤을 때 좀 맞는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이래서 맞아, 이래서 틀렸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 습관과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와 차원에서 28번 문항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법 23번 문항입니다. 네, 23번 문항에서는 이 고있다라고 하는 아이와 아있다, 어있다라고 하는 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충 비슷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진행상이랑 완료상이랑 달라 얘들아, 요거는 기억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진행상이 고있단지 아있단지는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진행상, 완료상은 다르대,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진행상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어는 뭔데? 고있다야 아있다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저격하는 시험 문제였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상이 아니라 완료상으로 해석되는 문장인데 진행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바꿔치기를 해버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외사항에 대한 이해. 고있다는 분명히 진행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옷과 관련된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 의상과 관련된 의복과 관련된 아이와 함께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고있다가 진행상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고 완료상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그 예외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문제였다. 네, 마지막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선덕고 국어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요 페이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2시 수업, 6시 수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6시, 그 다음에 6시에서 10시. 네, 필가수학원 모두 알고 계시죠? 선덕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또 선덕고에서 가장 가까운 학원입니다. 필가수학원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교재들입니다. 선덕고 내신 대비 맞춤 교재예요. 오로지 선덕고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꿈틀 변형 문제집. 그래서 꿈틀에 나와 있는 대목 이외에 주요한 장면들도 다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가지고 다양한 변형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고등학교에 출제됐던 내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EBS에 출제됐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혹은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쫙 모아서 변형 문제집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집. 얘는 착한 기출이죠. 착한 기출의 지문, 비문학 지문은 그대로 가져오지만 역시 변형 문제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매주 선생님은요, 요 리뷰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최고 점수, 그 다음에 자신의 점수, 이런 것들을 매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적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지난주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좀 성적이 떨어진다 이러면 선생님이 한번 또 찾아가야 되겠죠. 학생에게 찾아가서 무슨 일이니 상담도 하고, 그렇게 매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문제, 모든 교재들은 만들어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편하게 와서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선생님이 준비할게. 애들아, 너네들은 공부만 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선생님이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덕고 1학년 국어시험 총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실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